김도연은 평생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었다. 손에 기름 냄새가 마를 날이 없던 54년.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다. 16살부터 시작한 공장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이었고 밥이었고 존재 자체였다. 아침 5시면 일어나고 저녁 8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손톱 사이에 끼어있는 검은 때는 아무리 닦아도 빠지지 않았다. 아내 민수영이 당신 손이 검어서 진짜 라고 웃으며 말할 때도 그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민수영은 그의 그러한 인생을 몇십 년을 함께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아내는 밥을 해주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었다. 도현이 일터에서 돌아오면 남은 밥을 데워주고 아이들의 학교 소식을 전해주었다. 도현이 큰애가 수학을 못한대. 과외를 봐야 할까? 라는 말들. 그러면 도현은 알겠어라고만 했고 더 많은 시간을 공장에 머물렀다. 내가 여기서 1시간을 더 일해야 애들이 학원을 갈 수 있지 않나. 그것이 그의 논리였다.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라고 믿었다. 2010년 어느 봄날. 아내는 갑자기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의사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도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3일 후 그녀는 떠났다. 55살의 나이에.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공장 동료 몇 명, 아내의 친구들 몇 명, 그리고 자식들. 도연은 관 앞에서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뜨거웠다. 미안해라고만 중얼거렸다. 함께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공장에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슬픔할 시간은 없었다. 큰애는 대학 3학년, 작은애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등록금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도연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내가 없어졌지만 그의 손가락들은 여전히 기계를 움직였다. 동료들이 좀 쉬어라고 했지만 그는 대답했다. 괜찮아. 나는 이게 전부야. 20년이 지난 지금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다. 큰애는 금융회사 과장, 작은애는 시립학교 교사. 도현의 꿈대로 둘 다 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자식들과의 연락은 몇 년 전부터 줄어들었다. 명절에 한 번, 필요할 때 한 번. 가끔 전화가 오면 아버지 잘 지내세요? 가 아니라 아버지, 인감도장 어디 뒀어? 라는 말이었다. 도현은 그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애들이 바쁜 거지 자기 때문만은 아닐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도 애들이 잘 살면 된 거지. 하지만 밤이 되면 공대 자취생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집을 보며 도현은 생각했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도현이 공장을 그만둔 것은 67살 때였다. 더 이상 허리가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는 퇴직하세요라고 말했다. 그 말은 도현에게 문장 부호 같았다. 54년간 계속되던 문장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에게 물어봤다. 퇴직금으로 작은 철물점을 냈다. 큰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공장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가끔 손님이 들어오고 가끔 혼자 앉아 있는 그곳은 공장과 달랐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었다. 그런데 혼자라는 것이 생각보다 무거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없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밥이 있었다. 이제는 없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었다. 점심은 그냥 삼각김밥이었다. 옷은 세탁소에 맡겼다. 그 전에 아내가 빨아주던 것처럼. 외로움은 조용했다. 도시락을 먹을 때 고인 음식을 보며 느꼈다. 병원에 가서 혼자 진료를 받을 때 느꼈다. 밤이 유독 길게 느껴지는 밤에. 이게 남은 인생인가? 그렇게 1년을 혼자 살았다. 2019년 봄 지역복지관에서 찾아왔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지였다. 도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등록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생각이 많아지니까. 복지관에서의 일은 단순했다. 어르신들의 반찬을 배달해드리고 말벗이 되어주고 가끔 목욕을 도와드렸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남자로서 다른 여성 어르신들의 몸을 돌본다는 것이. 하지만 복지관 선생님은 경험 있으신 분들이 최고예요 라고 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 아내를 돌봐본 사람.
그것이 최고의 자격이라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난 봄날, 도연은 박선영을 만났다. 그녀는 68살로 금요일마다 복지관에 오는 어르신이었다. 왼쪽 다리가 약해서 계단을 힘들어했다. 도현이 자연스레 팔을 내밀었다. 이리로 가세요. 그렇게 시작됐다. 선영은 25년을 혼자 살았다. 남편이 차 사고로 떠난 이후로 자식들은 미국에 있었다. 엄마 편하게 지내라는 말만 남겨두고. 하지만 혼자라는 것이 편할 리 없었다. 그 여름 도현과 선영은 복지관의 야외 영화 상영회에 나란히 앉았다. 영화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선영이 감기에 걸렸을 때 도현이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줬다. 그리고 선영이 고마워요라고 했을 때의 목소리가 남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도현은 처음 느꼈다. 그 겨울 도현은 선영의 집 난방기가 고장난 걸 고쳐줬다. 철물점 사장이니까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따뜻한 집에서 선영이 끓여준 국을 마시는 것이 좋았다. 내가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가 나를 챙기는 게 이렇구나. 봄이 되면서 두 사람은 손을 잡게 됐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밤이 되고 나서 연인이라기보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손잡음이었다. 난 혼자가 아니구나. 넌 혼자가 아니야. 2년이 흐른 어느 날 도현은 선영에게 물었다. 우리 함께 살까?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웃었다. 그 웃음이 그래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살기 시작했다. 도현의 집에서, 아내 민수영의 사진이 여전히 걸려있는 거실에서.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도현은 선영에게 말했다. 이분도 우리를 응원할 거야. 왜냐하면 너무 오래 혼자였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계속 함께였다. 도현은 자식들에게 선영의 존재를 말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명절 때 얘기하려고 생각했다. 예, 아버지가 좋은 분을 만났어라고. 마치 TV 드라마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럴 용기는 내지 못했다. 자식들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혼자가 편하잖아요. 며느리가 몇 년 전에 한 말이었다. 도현이 명절에 혼자 왔을 때였다. 아버지 요즘 따로 찾으시는 게 없으세요? 조용히 쉬셔도 괜찮으신데. 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렇게 끝났다. 그때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식들의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 딸도 아들도 아버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내가 혼자여야 하니까. 도현은 그렇게 선택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22년 가을에 찾아왔다. 도현의 허리가 견디지 못했다. 수십 년간 기계를 다루고 철물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긴 결과였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진단했다. 도현은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했다. 담담하게.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으려고 해. 3주 입원하게 될 것 같아.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미안해요. 지금 너무 바쁜데. 형은 큰 프로젝트 중이고 나도 시험 기간이에요. 수술 후에 문병 가겠습니다. 딸은 더 짧았다. 아버지, 저도 학교 일이 많아서. 미안해요. 도현은 알았어. 신경 쓰지 말아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병실에서 혼자가 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수술 전날 밤 선영이 병실에 들어왔다. 내가 옆에 있어. 도현은 그 말에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수술은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다. 밤새 선영은 도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프니? 라고 자주 물었다. 도현은 괜찮아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제 괜찮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도현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내가 못 일어나면? 선영이 말했다. 그럼 내가 일으켜줄 거야. 3시간 30분의 수술. 도현은 마취 상태에서도 그 말을 기억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선영이 있었다. 여전히 옆 의자에 앉아 그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잘했어. 잘 끝났어. 선영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도현은 처음 알았다.
이번 기간 동안 자식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도현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바쁠 것이다. 자기도 그렇게 바쁠 때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졌다. 내가 중요한 사람은 이미 옆에 있다. 퇴원 후 도현은 선영에게 물었다. 왜 자식들에게 너를 말하지 말까? 선영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린 상처받을 것 같아.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그냥 우리끼리 살자. 괜히 말해서 상처받느니. 자식들에게는 계속 혼자라고 한 것처럼 살았다. 명절에는 여전히 혼자 간다고 말했다. 병원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밤이 외로울 때도. 그 대신 도현과 선영은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 자식들이 내 삶에서 떠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여기서 또 다른 가족을 찾았다. 도현은 밤이 될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 그것이 슬프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감사했다. 건강검진 결과는 평범한 흰색 봉투에 담겨왔다. 도현은 그 봉투를 2주일 동안 열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놔두고 매일 봤다. 하지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열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은가? 선영이 물었다. 언제 열어볼 거야?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선영이 봉투를 열었다. 도현이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종이를 펼친 순간 선영의 얼굴이 변했다. 도현은 즉시 알아챘다. 나쁜 건가? 심장 정밀 검사 권유. 심장 질환 의심 소견. 선영이 읽은 글자들. 그것들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다. 도현은 가슴을 만졌다. 지금 이 심장이 언제 멈출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당연하게 뛰던 심장. 그것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현실. 검사를 받아봐야지. 도현이 중얼거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자지 못했다. 도현은 알았다. 자신의 곁에서 선영이 울고 있다는 것을. 누가 우리를 챙길 거지? 선영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자기도 모르니까. 자신이 언제 쓰러질지,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일주일 뒤 도현은 정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현재로선 투약으로 관리 가능이었다. 나쁘지는 않은 결과였다. 하지만 현재로선이라는 말이 도현을 불안하게 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미였으니까. 그 일주일 동안 선영은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법적 보호자 문제. 선영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다. 혼자 쓰러진 어르신들. 병원에서 보호자가 누신가요?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사람이 없어서 곤란해하는 사람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없어서 며칠을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도현이 혹시나 쓰러지면? 그 생각이 선영을 미치게 했다. 도현과 선영은 법적으로 아무도 아니었다. 사실혼 관계였지만 법률상 보호자가 아니었다. 만약 도현이 응급실에 가면 자식들이 와야 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오지 않을 것이었다. 아니, 올 수 없었다. 자신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선영은 생각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2023년 늦가을 선영은 도현에게 제안했다. 여보, 우리 작은 전원주택 하나 사는 게 어떨까? 도현은 놀랐다. 무슨 소리야? 공동명의로. 내 것도 아니고. 선영이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에 너라도 혹시나 병원에 가게 되면 나라도 보호자가 될 수 있어야 해. 나도 너를 데려가려면 우리가 함께 한다는 증거가 필요해. 도현은 그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상속? 아니야. 생활이야. 안전이야. 선영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우리 둘 중 누군가가 병원에 가면 나머지 한 명이 빨리 달려갈 수 있어야 해. 의사들이 당신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나도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해. 도현은 눈물이 났다. 세상에 이 사람이. 그렇게 시작된 전원주택 구매. 광주 외곽의 작은 집. 공동명의.
그것은 상속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병원에서 보호자가 누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누군가 옆에 설 수 있도록 도현은 그제야 깨달았다. 선영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상속도 경제적 이득도 없는데 단지 나의 안전을 위해 인감 도장을 만들고 도장을 찍고 은행에 인쇄한 서류를 들고 갔다. 공동명의 전원주택. 도현 이름 50%, 선영 이름 50%. 서류에 서명할 때 도현의 손이 떨렸다. 이게 결혼이구나. 도현이 중얼거렸다. 공식적인 결혼식도 없었고 반지도 없었고 누가 증인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서류에 함께 이름을 올린 그 순간 도현은 느꼈다.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3개월 뒤 집은 완성되었다. 작은 정원, 따뜻한 거실, 남향의 창. 두 사람이 마지막을 함께할 집. 도현과 선영은 그 집에 들어갔다. 도현의 이전 아내 민수영의 사진을 들고 여기도 우린 함께겠지? 도현이 민수영의 사진을 벽에 걸며 말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웃었다. 그 웃음이 그래라는 뜻이었다. 도현과 선영이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도현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다.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여보, 꼭 말해야 해? 선영이 물었을 때 도현은 혹시 모르니까라고 대답했다. 혹시 자신이 쓰러지면 자식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물론 자신의 존재는 여전히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광주 외곽으로 이사했다. 주소는 도현이 읽어내려간 주소. 아들은 알겠습니다라고만 했고 딸은 아버지 혼자 이사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도현은 복지관 사람들이 도와줬어라고 거짓말했다. 그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 줄은 알 수 없었다. 2개월이 지난 12월 도현은 다시 가슴 통증을 느꼈다. 약간의 답답함. 의자에서 일어날 때의 어지러움. 밤에 잠을 설치는 불안감. 병원 가보자. 선영이 권했다. 검사 결과는 현재 상태로는 약물 치료 권고였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결과. 하지만 의사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도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 일주일 후 예고 없이 자동차 하나가 전원주택 앞에 섰다. 아들이 운전하고 있었다. 옆에는 며느리, 뒷좌석에는 딸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혼자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집을? 며느리의 첫 마디였다.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혹시 여기 사는 다른 분이? 아들이 물었다. 바로 그때 선영이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입은 모습으로. 손에는 방금 만든 약식을 들고. 어머, 손님 오셨어요?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이분이 누신가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선영이야. 같이 사는 사람이다. 같이 산다? 아들이 되묻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을 함께 살았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건 무슨 일이세요? 도현은 대답하지 않고 선영을 봤다. 선영의 얼굴도 딱딱해져 있었다. 들어와. 둘러보고 가. 거실, 침실, 부엌, 욕실. 모든 공간이 두 사람의 삶으로 채워져 있었다. 함께 산 흔적들. 벽에 붙은 사진, 함께 사는 책들, 민수영의 사진 옆에 나란히 놓인 선영의 물건들. 아버지가. 딸이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녁 식사. 선영은 밥을 차렸다. 나물, 된장찌개, 계란말이. 손맛 묻어난 음식들. 아들은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눈은 도현을 재고 있었다. 아버지, 이렇게 큰 결정을 왜 저희한테 알리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물었다. 알릴 필요가 없었다. 도현의 대답. 근데 이건 집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들어간 집인데. 그 말에 도현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공동명의다. 공동명예? 그럼 나중에. 며느리가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뜻은 명확했다. 유산. 그 단어가 거실에 떠 있었다. 너희 걱정은 하지 마. 내 것은 내 것이고
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버지, 저희가 욕심을 내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신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딸의 말. 그것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도연은 6개월간 받은 자식들의 연락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한 통의 전화도 한 줄의 문자도. 그런데 지금은 전원주택, 공동명예. 그 두 단어가 자식들을 여기로 불러왔다. 밤이 깊어졌고 아들 가족은 근처 숙소로 가겠다고 했다. 문을 나서며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 걱정해 주세요.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봤다. 미안해. 도연이 중얼거렸다. 뭐가? 선영이 돌아봤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어. 자식들이 올 줄. 선영은 손을 닫고 도연을 안았다. 괜찮아. 언젠가는 이날이 올 줄 알았어.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것이 둘을 깨어있게 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원망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자식들이 전화를 했을 때도 몇 번 있었다. 아버지, 말씀 좀 들어봅시다. 아버지,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도연은 괜찮아. 신경 쓰지 말아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끝이었다. 대신 도연은 선영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전원주택의 앞마당은 작은 텃밭이 되었다. 봄이 오면서 도현과 선영은 함께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상추, 토마토, 고추.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손으로 하는 일은 도현의 오래된 습관이었다. 기계를 다루던 손이 이제는 흙을 다루고 있었다. 이게 낫네. 도현이 중얼거렸다. 뭐가? 선영이 물었다. 기계는 내 명령만 들었는데 이건 내가 자연에 맞춰야 해. 비가 오길 기다리고 햇빛을 쐬고 더위를 견디고. 뭔가 더 진짜 같아. 선영은 웃으며 도현의 흙투성이 손을 쥐었다. 여름이 되고 가을이 왔다. 텃밭에는 수확할 것들이 가득했다. 도현과 선영은 함께 수확했고 함께 밥상에 올렸다. 자신들이 기른 것을 자신들이 먹는다는 단순함.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아침 산책. 매일 아침 6시 도현과 선영은 마을을 도는 길을 걸었다. 30분. 왕복. 팔을 맞잡고. 여보 봐. 저 해. 선영이 손가락질했다.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해. 주황색, 빨강색, 노랑색이 섞여서 하늘을 물들였다. 도현은 매일 그 해를 본다. 그리고 매일 같은 말을 한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또 하나의 날을 함께 산다는 뜻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도현과 선영을 알아봤다. 저 두 분 참 좋으시네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도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완벽한 행복이 뭔가? 도현이 산책 중에 물었다. 글쎄, 그런 건 없는 거 아닐까? 선영이 대답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좋아. 너랑 함께니까. 그 대화가 전부였다. 겨울이 되었다. 첫눈. 텃밭에는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다. 도현과 선영은 창가에 앉아서 그것을 봤다. 손을 맞잡고. 우리 늙지 말자. 도현이 농담처럼 말했다. 이미 늙었잖아. 선영이 웃었다. 그래. 이미 늙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함께 늙어가자. 그 밤 도현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피로 맺은 인연이 다 가족은 아니더라. 선영이 뭐라고? 하고 물었지만 도현은 계속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도 결국 남이더라는 뜻이야.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선영은 도현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는? 넌 다르다. 혈연이 없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줬어. 아플 때, 외로울 때,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줬어.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피로 맺어지지 않은 인연이 더 강할 수도 있구나. 도현이 중얼거렸다. 새해가 되었다. 도현은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이 정리였다. 대신 도현은 선영과 함께 새해 첫 해를 봤다. 전원주택의 현관에 서서 손을 맞잡고 올해는 어떤 해일까? 선영이 물었다. 도현은 대답하지 않고 하늘을 봤다. 뜨는 해. 이것도 정해진 흐름이다. 해가 떠올랐다 지고 계절이 바뀌고 나이를 먹는다. 그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우리 함께하자. 도현이 말했다. 계속? 그래. 끝까지. 해질 무렵 두 사람이 마을을 도는 길을 걸었다. 천천히 나란히. 팔을 맞잡은 그들의 뒷모습. 한 사람의 검은 머리끝이 다른 한 사람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카메라는 그들을 뒤에서 따라갔다. 점점 작아지는 두 사람의 실루엣.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조용히. 그리고 자막이 나타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현을 위한 말이면서 동시에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이었다. 혹시 당신도 외로웠나요? 자막이 계속된다. 혹시 당신도 가족이 멀어졌나요?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기다리나요? 그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마음 쉼터 라디오도 여러분과 함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